미국의 정면 대결하기는 중국이 아직도 버겁고, 이제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이 공개되고 거기 일본 열도의 주요 도시를 했다는 건 이미 공산당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미사일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반도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도 언젠가는 뭐 더 악화가 되면 히토리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국 중에 일본이 가장 낮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조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국제 정세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이 중일 갈등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의 그 유사시 이 대만 뭐 무력 개입 발언.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중국의 그 오스카 총영사가 뭐 목을 베어버리겠다더니 하다가 네. 지금 이 두 국가 간의 대립이 지금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이 일본을 겨냥한 경고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뭐 이런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사실 미국의 정면 대결하기는 중국이 아직도 버겁고, 이제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카이치나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번을 때리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네. 이제 미국이 대만 관계법도 개정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요. 그동안 대만 고위 관리들이 미국 오고 대만 총통은 미국 와서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 그런 것도 풀어준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미국을 때리려면 미국을 때려야 되는데 시진핑은 내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딱 걸린 거죠, 일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종로에서 미국에서 뺨 맞고 뭐 각종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거 하면서 뺨 맞고 했는데 이제 겨우 봉합시켜놨는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터트릴 수는 없고, 이제 일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을 때리면서 그 이열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까지 포함되겠죠. 경고를, 일본을 시범 케이스 삼아서 경고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중국 내부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파간다나 어떤 선전 활동으로 미국의 불합리함을 선전했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뭐 다 세계적으로 다 열려 있고 인터넷 설치해보면 다 알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좀 미국에 밀린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내부적으로도 강경한 이미지를 시진핑 주석으로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상으로 어디가 가장 좋으냐? 뭐 때마침 일본이 나온 거였죠. 만약에 그 비슷한 발언들이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아마 한국을 타겟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발언이긴 하지만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계속 그 입장이었어요. 그 입장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자민당 그쪽 그런 스탠스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생각은요, 이거는 일본을 중국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바라보는 거는 그 미국과 일본 1열, 2열, 3열에 있는 다른 동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뭐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민간업체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일본 열도를 또 표적으로 해서 발사하는 그런 화면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또 일본 전투기가 대만 공역에서 중국 드론을 격추하는 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즉 뭐 미사일 배치, 이 미사일 배치라는 건 그 센카쿠 열도 그 인근에 이제 보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이제 미사일 배치한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미사일 배치는 시작에 불과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중일 갈등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실제 이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먼저 그 영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주요 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 보도자료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도자료를 내면요, 한국 국방부도 하지만 그게 공급받는 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에서까지 그 보도자료 문구 다 봐서 내는 게 한국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그냥 볼 때 이게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이제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사실 한국, 미국 뭐 아니면 수출하는 나라에 다 회람을 거쳐서 그 보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이 공개되고 거기 일본 열도의 주요 도시를 했다는 건 이미 공산당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그 회사에서 우리가 그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검수를 받고 아마 다른 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공산당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때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또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2열에 선 나라, 2열, 3열에 선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사일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앞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지만 점점 더 충돌의 강도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적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늘 생각하는 게 일본과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한국에 만들면 베이징까지 그냥 중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요. 지금 뭐 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정말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서로 이제 촘촘하게 박아 넣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항공모함이 근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그냥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위협적인 말을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뭐 게임 시작했어. 이미 시작된 거지만 이제 그걸 중간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 중일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실제적 군사 충돌까지 있을까? 저는 뭐 전면적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제로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이 상황에서 탄이 그렇게 커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일 동맹과 또 한국도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또 생각하면 또 잠수함까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또 가만 보고 있으면 잠수함 가질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도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기 힘든 상황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 대규모 충돌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벤트성으로 인한 그 제한된 군사 행동이라고 한 거는 뭐 공중에서 뭐 서로 드론끼리 붙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충돌들은 있고 어떤 쇼크를 줄 만한 이벤트들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상대 영토에 대한 뭐 직접 공격이나 이런 거일 가능성은 낮고요. 서로 뭐 공해상에서 배들끼리 그냥 부딪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드론끼리 뭘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실제로 뭐 무력 충돌이 있을 가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지금 중국을 보면 우리 한한령 때도 꽤 몇 년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작한 만큼 고강도 냉각, 저강도 충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냉각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체면도 차려야 되고 이미 시작한 거고요. 고강도 냉각이고 그다음에 저강도 충돌 자체의 이제 수위는 낮은 식으로 이게 좀 장기간 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일본의 반격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본 역시 중국에 수출하던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중단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단독 기사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은 이 중국 반도체 공장 공정 이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국의 타격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도가 비전타임스라고 파룬궁 계열에서 일단 먼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찌라시 같은 걸로 돌기는 했는데요. 사실 파룬궁 계열의 보도가 맞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희망 섞인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진짜 맞으면 큰 뉴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글로벌 미디어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 미디어들이 하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출발 단계거나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검토됐을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글로벌 미디어들이 보도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건 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일본이 안 그래도 장비 같은 거 수입해서 못 하는데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이런 물질까지 수입하지 못함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또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엄청 필요하진 않대요. 이게 왜냐하면 고난이도 기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현재 그게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는 단시간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의 기초과학이 워낙 뛰어나고 과학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는 독자 생산하는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주 단기간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사실 뭐
일본이 이런 통제를 과거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했었잖아요. 2019년 그때 했었죠. 예. 네. 그때 어떻게 됐었나를 조금 복귀해 보면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 꽤 어려워서 이재용 그 회장이 뭐 일본을 찾아가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보면 한국 업체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 이제 수입을 해서 결국 생산 차질을 막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일본 업체들도 각성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 업체들이 한국의 상당수 이제 한국의 자체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중국 업체들도 지금 아마 뒤로 따로 이제 이미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보복과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뭐 막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 뭐 보니까 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일본 가수가 뭐 공연에 끌려 나가기도 하고 예. 좀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이 다카이치를 약간 폄하하는 그런 예.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하고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긴 한데 좀 유치하죠. 그런 부분 보면. 예. 근데 중국이 사실 그렇게까지 유치하게는 잘 안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그 중국 전승절이나 이럴 때 되면 항상 그 중국 내부에서 반일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고 일본 관광객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던가 그 반일 선동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뭐 전국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중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걸 다독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였는데 최근 들어서요.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는 중국이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과거에 여유 있던 중국이 아니라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결을 좀 마음먹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센카쿠 사태 때 일본을 무릎 꿇린 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카드가 이번에는 뭐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일 갈등이 심각화되면은 중국에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꺼내들 카드가 이제 히토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게 일단은 미국과 무역 휴전 국면이라는 외교적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통제가 오히려 대체 공급망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메랑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또 언젠가는 뭐 더 악화가 되면 히토류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바로 트럼프랑 좀 전에 부산에서 히토류 문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일본에 또 하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 특히 좀 쓰기가 어려운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일본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놓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센카쿠 사태 때 중국이 일본을 무릎 꿇렸잖아요. 그게 한 2달 만에 일본이 거의 항복 선언을 하고 뭐 잡았던 선언들 풀어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마음에 담아두는 나라. 그렇죠. 예. 뒤끝이 있는 나라. 그리고 네. 일본이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국 중에 일본이 가장 낮습니다. 일본이 그때만 해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 일본이 그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한 90%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0% 선까지 낮췄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히토류 유통과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데 일본에서만큼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이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히토류망을 좀 분산시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또 저장도 많이 해놨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리함을 그 당시 센카쿠 사태 때 느꼈기 때문에 저장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중국이 모를 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꺼내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마지막까지 양국의 관계가 정말 많이 악화된다면 충분히 꺼내둘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갈 때까지 간 상황이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뭐 서로 체면 차릴 사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뭐 이렇게 가수까지 끌어내리면 그거는 정말 그 중국이 사실은 좀 그 가수까지 끌어내리는 걸 보면서 진짜 중국이 조금 달라졌다고 저도 생각을 한 게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나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도 크게 행동하는 거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좀 크게 그 국가적 차원에서는 행동하는 나라로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중국도 좀 급하구나라는 또 자기들이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압박을 당하니까 어떤 걸 이제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뭐 약간 중립이었던 나라조차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좀 네. 이게 유치하냐 이런 약간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 다카이시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뭐 지지율 올라가서 빨리 총선 다시 하자는 얘기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크게 손실을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